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오윤정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패널 마지막 발표자인 제가 한국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앞에 두 선생님처럼 그 아주 새로운 한국학 연구 방법론이나 그 방향을 설명 시각을 저는 준비하진 못했고 제 발표는 한국학이 확장하고 다양화되는 중에 네, 비한국학 전공자가 한국학과 관련된 연구를 한 사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 주제인 다방 낭랑파라는 일찌감치 근대 문학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상, 박태원, 이태준, 김기림 등의 구인의 멤버들이 일정하게 모이는 공간으로 다방이 문인들의 감수성과 자의식을 형성하는 창작의 산실로서 어떻게 기능했는가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문인들이 장르를 넘어 구보는, 길진섭, 김용중 등으로 구성된 미술가 단체 모기래의 멤버들과 교류한 장소이기도 한 낭랑파라는 1930년대 경성에서 모더니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술가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술사에서도 다방은 모더니즘 미술 탄생의 중요한 현장으로 앞에 정하영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도 논문을 한 편 발표했습니다. 1920년대까지 이론으로만 들어와 있던 표현주의, 입체파, 야수파 등의 모더니즘 미술이 1930년대 실제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낭랑파라와 같은 물리적 공간의 출현을 통해 혁신적인 형식의 미술이 발표되고 그에 대한 비평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는 요지의 논문이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낭랑파라라는 공간 자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낭랑은 이 도시 베가본드들의 교실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상의 말처럼 그와 경성을 함께 방랑하던 박태원, 구본웅 등 그의 모더니스트 동료들은 낭랑파라에서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근대적, 도회적 감수성과 취향을 익혔으며 프랑스 문학에서 출발해서 영화, 미술에 이르기까지 현대예술 전반에 대한 관심을 나누며 미적 감각을 단련시키고 예술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경성의 베가본드들을 모더니즘의 천병으로 키우는 교실이었던 낭랑파라를 경성 모더니즘을 이해하는 하나의 텍스트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낭랑파라라는 물리적 공간, 물리적 실체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독해하는 것이 이 발표의 목표입니다. 당시 낭랑파라에 대한 작품 속의 묘사나 신문 잡지 기사 같은 문헌 텍스트 외에 사진이나 지도 등 비문자 자료가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낭랑파라는 1932년 7월 7일 조선호텔 건너편 현재 이제 소공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 이순석은 1925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1931년 3월 도쿄 미술학교 도안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6월 동아일보사 강당에서 한국 최초의 도안 전시회를 연 인물입니다. 귀국 후에는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한테 스카웃이 돼서 광고에서 쇼윈도까지 백화점의 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그러나 곧 화신을 그만두고 퇴사한 후에 개업한 것이 바로 낭랑파라입니다. 이순석은 2층 건물을 구해서 1층은 다방으로 2층은 화실로 꾸몄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낭랑파라는 현장에서는 사라졌는데요. 이제 몇 장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낭랑파라를 그 위치에서부터 내부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당대 잡지 기사를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문 앞으로 고색 창연한 옛 궁궐을 끼고 조선호텔 있는 곳으로 오다가 장곡청정 초입에 양재 2층에 소세한 집 한 채 있다. 입구에는 남향에서 이식하여 온 듯이 녹취 흐르는 파초가 놓였고 실내에 들어서면 대패밭과 백사로 섞은 토질 마루 위에다가 슈베르트, 데트리지 등의 예술가 사진을 걸었고 좋은 대상도 알맞게 걸어 놓아 있어 어쩐지 실외가 혼연 조화되고 그리고 실내에 떠도는 기분이 손님에게 안온한 심정을 준다. 이것이 낭랑팔라다. 서울 안에 있는 화가, 음악가, 문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그리고 명곡 연주회도 매주 2번 열리고 문호 괴테의 밤 같은 회합도 가끔 열리는 곳이다. 이 집에서는 만난 티와 케이크와 후르 등을 판다. 이 다실의 주인이 전년 동경미술학교를 맞춘 화가 이순석 씨다.
씨는 30을 상하하는 청년 예술가다. 그래서 그의 2층에는 아뜰리에를 꾸미어 놓고 제작에 늘 분주하다. 이 집의 감촉은 마치 파리 이정에서 청절을 지켜가며 전심 예도에 정진하는 예술가의 화실 같은 느낌을 준다. 영화 야네노시타에 나오는 세트 속의 한 조각 같기도 하다. 인용문의 저자는 낭랑파라에서 영화에서 본 파리의 뒷골목을 연상합니다. 인용문에 언급된 파리의 지붕 밑은 1930년 제작된 프랑스 감독 르네 클레르의 영화로 조선에서는 1931년 상영되었습니다. 파리의 지붕 밑은 일본 평론가들이 선정한 키네마 준보 외국 영화 베스트 10에 1931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국 평론가 주영섭이 불란서 뒷거리의 예술, 보들레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고양시킨 유일한 작가로 평가한 르네 클레르의 영화가 당시 일본과 조선 지식인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원은 르네 클레르의 영화 최후의 억만장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시네마 콩트를 창작하기도 했으며 이상 역시 르네 클레르의 팬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내 영화 상영 촌수의 70%가량이 헐리우드 영화였음에도 미국 어느 도시가 아닌 파리의 거리의 낭랑파라를 비교한 것은 근대 이후 예술의 본향으로서 파리에 대한 당대 지식인들의 지리적 상상을 반영합니다. 이 집의 감촉은 마치 파리 이정에서 청절을 지켜가며 예술에 정진하는 예술가들의 화실 같은 느낌을 준다 했던 그 인용문 마지막 부분에서 낭랑파라가 보헤미안 예술가들이 모인 파리 몽마르트의 어디쯤으로 여겨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낭랑파라에서 파리를 상상하는 것은 당시 다방을 찾은 많은 이들이 공유하고 있던 경험인 듯합니다. 자신을 도회의 딸, 아스팔트의 딸이라 소개한 소설가 이선희는 별곤곤에 발표한 다당 여인이란 글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다방이 낭랑파라이며 그곳에서는 서울은 파리와 같이 생각되고 조그만 차점도 세계에서 제일 큰 사교장 같이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방은 1930년대 경성에서 관념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경험적, 물질적 차원에서 근대성을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낭랑파라는 슈베르트에서 마를린 디트리에 이르는 서구 예술가의 사진이나 미술작품을 걸어 벽을 장식하고 축음기로 클래식에서 댄스까지 다양한 서양 음악을 틀고 외국 영화 잡지, 서양 배우 브로마이드 등을 구비해 두고 커피와 티, 케이크 그리고 푸릇을 제공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촉진한 대량 복제 기술과 물류 운송의 발달로 영화, 음반, 출판 인쇄물, 기호품 등의 전지구적인 동시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경성의 다방을 통해서도 최신 해외 문화를 시차 없이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낭랑파라에서는 금요일마다 빅터 레코드의 신곡 연주회가 열렸으며 괴테, 투르게네프 등의 문학 행사와 미술 전람회, 출판 기념회, 영화 상영회 등의 문화 행사도 수시로 개최되었습니다. 파리로 대표된 서양의 예술가 공동체를 동경하는 조선 엘리트들이 동시대 세계의 문화 지식인과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문학을 읽고 같은 음악을 듣는 것을 가능하게 한 포스트폴리탄한 공간이 다방 낭랑파라였습니다. 낭랑파라는 다방 밖 조선의 어디보다도 도쿄의 파리의 다방 혹은 카페와 닮은 공간이었고 다방에서 커피와 음악을 즐길 줄 모르는 지척의 조선인보다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도쿄의 파리의 카페를 찾는 이들과 도회적, 근대적 감수성과 취향을 공유하는 감각의 공동체가 다방을 매개로 상상되었습니다. 낭랑파라는 다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마치 파리의 뒷골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코스모폴리탄한 공간이었지만 낭랑파라가 식민도시 경성에 위치한 다방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식민주의의 맥락을 고려해서 낭랑파라의 근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낭랑파라라고 하는 이름은 주인 이순석이 도쿄 유학 시절 체험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파라는 응접실 또는 거실을 의미하는 단어 팔러의 일본식 표현인데 이 명칭은 1928년 긴자에 오픈한 시쉐이도 파라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급이 나오는 카페와는 차별해서 보이를 고용해서 고용한 긴자의 고급 찻집으로 홍차, 커피, 양과자, 뭐 간단한 경양식들을 판매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쉐이도는 그 일본의 화장품 회사인데요. 그래서 관동 대지진 이후에 시쉐이도가 그 무너졌던 건물들을 재건하면서 왼쪽에 이제 이게 파라 건물이고요. 오른쪽이 시세이도 본사였는데 이 건물들을 다 재건하고 본관 건물 2층에는 시세이도 갤러리를 오픈합니다. 사장이었던 후쿠하라 신조가 아마추어 예술 사진가이기도 했었고 파리와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던 이제 해외파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세이도 갤러리 2층에 파라 바로 옆에 있었던 시쉐이도 갤러리에서는 유학파 서양 미술가들의 개인전, 그룹전이 열렸고 당대 최신 미술을 전시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이제 미술학교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굉장히 친숙한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쉐이도 파라 자체도 해외 경험이 있는 귀조자들이 주로 찾는 아주 고급 찻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석도 도쿄 시절 가깝게 지낸 김용준, 길진섭, 이태준 등과 이제 귀국한 후에 그 시절을 함께하며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염두에 두고 이제 긴자 시세이도 파라를 모델로 한 다방을 경성에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이 파라라는 이름을 빌려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이 파라 앞에 붙을 단어가 중요하게 될 텐데요. 이제 문화적으로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갖는 단어가 필요했겠죠. 낭랑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108년 중국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했었던 한사군 중 하나로 조선 청독부는 1916년 고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평양 낭랑고분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낭랑이 이순석에게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순석이 1926년 도쿄미술학교 도안과의 유일한 조선인 유학생으로 입학했을 당시 일본의 이 공예 도안계는 낭랑 출토 유물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석의 도쿄미술학교 선생이었었던 로카쿠 시스이나 강사였던 오바 스네키치 같은 사람들이 낭랑 고분 출토 그 품을 이제 그 발굴 조사 보고서 같은 거를 작성하는 데 참여하고 도쿄 시내에서 낭랑 고분 출토 이제 전람회가 열리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낭랑에 대한 관심이 유물 발굴 복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본의 근대 도예 그러니까 도안 공예의 어떤 새로운 창작을 위한 참고품으로 이 낭랑 유물에 관심이 집중되었었고요. 그래서 1927년에는 도쿄 미술학교에서 낭랑 고분 출토품을 직접 구입해서 수업에 사용하기도 하고 같은 해 이제 제국미술 전람회에는 로카쿠 히스이를 비롯한 일본 공예가들이 낭랑 유물을 번안한 작품이나 아니면 그 낭랑 유물의 문양을 응용한 작품들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즉 낭랑은 당시 일본을 대표하는 도안가, 공예가들에게 어떤 영감의 원천으로 참조되고 있었고 최신의 선진미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국 수도로 유학을 온 이순석에게 자신의 일본인 선생들이 찬탄을 맞이하는 그 유물을 쏟아내고 있는 낭랑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특별한 인상을 남겼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낭랑은 어떤 수준 높은 문화의 상산지, 문화의 보고처럼 여겨졌을 곳이고, 이제 근대 또한 공예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어떤 새로운 영감을 주는 곳으로서의 함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이순석은 이해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순석이 시세이도 파라를 연상시키는 낭랑파라를 남촌에 오픈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식민지 시기에 서울은 청계천을 경계로 북촌의 조선인 인구 밀집 지역이랑 남촌의 이제 일본인 인구 집중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 낭랑파라는 제가 지금 빨간 동그라미를 표시해 놓은 장곡천정 105번지 요게 조선 호텔이고요. 여기가 이제 경성구청, 지금의 시청, 여기가 이제 덕수궁의 대한문인데 지금으로 치면 아마 프라자 호텔 오른 동쪽 모서리 정도에 위치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당시 사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요 건물 뒤쪽 정도였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 북촌, 남촌으로 나눠진 경성에서 이제 이 남촌 지역에다가 낭랑파라를 오픈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남촌으로에 간다는 건 물론 이거는 뭐 건널 수 없는 경계는 아니지만 조선인들한테는 이제 남촌으로 간다는 게 어떤 조선인 구역을 떠나서 일본인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일종의 월경을 하는 경험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앞에 소개드렸었던 그 다당 여인을 쓴 이선희가 그 낭랑파라에 앉아서 맞은편에 앉은 남성 손님이 오랫동안 이제 떠나지 않고 낭랑파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를 보고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가기 싫은 집에 대한 이제 상상을 이제 이선희가 하는 거죠. 집이래 가야 별것 없고 김치 냄새 나고 된장찌개 냄새 나고 뭐 부인이랑 어머니가 있는. 근데 지금 낭랑파라 찻집 이곳은 우리에게 현대의 감각을 자극하는 곳이고 훨씬 명랑한 어떤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촌에 있는 집과 남촌에 있는 이 다방을 이렇게 경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노모던한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조선인들이 찾는 곳이었던 거죠. 다방 안과 밖에는 사실 뭐 지금도 사실은 많은 카페의 간판은 다 알파벳으로 돼 있긴 하지만 알파벳이나 한자나 일본어의 가타카나 히라가나로 표시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이상이 낭랑 백아본들의 교실이 되었습니다라고 소개해 드렸었던 글이 오른쪽 에 있는 것에서 따온 것이었는데, 제가 처음 이걸 발견했을 때는 이상전집에 이게 그 낭랑파라에 남긴 낙서라고 해서 이게 벽에다가 했었던 낙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자세히 보니까 이게 그 일본에서는 7월 7석에 타나바타의 단자쿠 장식이라고 해서 이 대나무에 소원을 적어서 거는 그런 뭐 맞지리 행사 같은 것이 있는데 이상이 썼었던 글도 이 대나무에 그 거는 칠석에 하는 어떤 그런 축제에 하는 행사였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에 사진 두 개도 다 이제 이 낭랑파라가 7월 7석에 오픈을 해서 그 7석마다 낭랑제라는 걸 해마다 열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무에 이렇게 손님들한테 메시지를 받아서 걸었던 것이 사진 안에서 발견돼서 이상이 남겼던 것도 그때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일본어로 메모도 남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낭랑파라가 당시 다방치고는 경영 수익이 꽤 좋은 편이었었다고 하는데 그게 위치가 절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본인 손님들이 찾을 수 있는 남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보이고요. 이제 저희한테는 모더니스트, 조선 경성 모더니스트들이 주로 모인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본인 손님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건물을 전면을 담은 두 장의 사진을 토대로 판단하면 낭랑파라 건물은 한국 근대 건축사에서 2층 한옥상가 혹은 한양 절축식 점포주택으로 분류되는 형태의 건축입니다. 이 형태의 건축들은 목조로 뼈대를 만든 후 벽돌로 쌓고 지붕에는 기와를 얹고 창은 양식 유리창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목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밖에서 보면 벽돌 건물로 보이는 효과가 있고 앞에 인용문에서 낭랑파라를 양재 2층의 소세한 집 한 채라고 소개한 것 역시 이 건물을 벽돌 건물로 착각한 까닭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지붕에 이제 오른쪽 사진에서는 좀 잘 안 보이고 왼쪽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디자인 앤 폴트웨이 페인팅 아틀리에라는 영어 간판을 설치해서 기와를 가림으로써 더욱더 서구적인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시 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집 아니면 요 나무에 좀 가려져 있긴 한데요. 건물 아니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그 2층 한옥 건축 형태이고요. 이 2층에 베란다가 둘러져 있는 이 목조 양품 건축은 아시아를 대상으로 무역하던 서구의 상인들이 인도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열대성 기후에 맞춰 18세기 중엽 고안한 건축 양식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태양광선과 지열을 피하기 위하여 지붕의 처마를 길게 빼고 그 아래 부분에 마루너를 깔아 반옥의 공간을 마련한 콜로니얼 베란다 스타일 건축이 중국과 일본이 개항하면서 광저우, 상해, 나가사키 등 동아시아 개항장에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개항장의 이 건축 양식이 소개되었을 때는 이제 서양식 건축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제 실은 인도 및 동남아 식민지에서 창조된 건축 양식입니다. 조선 역시 개항하면서 같은 양식의 건물들이 인천에 먼저 등장했고 아래층을 점포로 위층을 주택으로 주로 사용하던 이 개항지의 베란다 스타일 건물들이 1900년대에는 서울의 중심 상업 가도였던 남대문도와 태평로의 이제 가로형, 중소형 필지에도 많이 지어졌습니다. 실내를 보시면요. 이제 남아있는 실내 사진을 참고하면 홀에는 등나무 의자와 테이블을 두었고 등나무 가구 역시 콜로니얼 베란다 스타일 건축과 유사한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열대 지방으로 이주한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생활 양식에 맞추어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등나무 의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식민지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가져간 의자를 별장 등에서 사용하면서 등나무 가구가 유럽에서 크게 유행하게 됐습니다. 서구인들이 식민지적 감성을 담은 이국적 토산품이었던 등나무 가구가 20세기 초 서양식 가구로 일본의 20세기 초 서양식 가구로 수입됐습니다. 등나무 가구는 자식 생활에서 입식 생활로 생활 방식을 전환하고 있던 일본인들에게 무거운 서양 가구 대신에 상대적으로 싸고 가벼워서 이제 다담이라고 하는 그들의 건축 재료랑도 유사하기 때문에 잘 받아들였었습니다. 1911년 미츠쿠시 백화점이 등나무 의자를 선보인 이후 1920년대 이미 등나무 가구는 근대적 생활의 필수 아이템으로 일본 가정에 널리 퍼졌고 낭랑파라에 설치된 등나무 의자와 테이블은 미츠쿠시에서 판매하던 등나무 의자 그 세트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등나무 가구랑 더불어서 이 열대식물이 낭랑파라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했는데요. 열대식물과 등나무 가구는 조선호텔 팜코트 썬룸을 비롯해서 서구적 분위기를 내야 하는 다방의 필수 인테리어 아이템 중 하나였습니다. 팜코트라는 단어가 유럽과 미국의 고급 호텔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팜코트라는 단어가 호텔 아트리움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사용될 정도로 야자나무는 10세기 후반부터 유럽과 미국의 고급 호텔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실내 장식 아이템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호텔의 열대식물과 등나무로 꾸민 인테리어는 그곳이 열대제국의 메트로폴임을 표상하게 됩니다. 이순석이 유학하던 당시 도쿄의 카페와 다방들도 남양의 식물을 심은 화분을 가게 곳곳에 두었습니다. 제국의 수도에서 열대 식민지를 표상하던 이국적 인테리어 장식이 식민도시 경성에서는 서구식 모던 카페의 상징으로 이제 채택되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그 낭랑파라의 근대적 표상들의 식민성이 내재함을 제가 밝힌 것은 낭랑파라를 통해 경험한 근대성이 어떻게 뒤떨어지거나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낭랑파라에서 근대를 표상하고 있는 것 중에 제국에서 서구에서 자기 충족적으로 완결되어 식민지로 비속으로 일방적으로 전파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낭랑파라를 통해서 근대성과 식민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그 복합적인 상호 관계를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이 이번 발표에서 제가 목표했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